누가 먼저인지는 알 길이 없어요. 경상도에서는 이바구라고만 써요. 북쪽에서도 쓰는 말이 있을 텐데, 북쪽 말까지는 안 떠오르네요. 아무튼 이 이야기, 얘기, 이바구란 여러모로 살피고 찾아보니까 있는 길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잊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마음을 잊는다고 할 수 있거든요. 둘이나 여럿이 한 자리에 있을 적에 말이라는 소리를 터뜨려서 마음을 잊는 길이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이야기를 살짝 줄이면은 주고받는 말이 이야기인 셈이에요. 나누는 말이나 오가는 말이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이야기일 적에는 혼자 떠들지 않고 내가 말한 만큼 입을 닫고서 귀를 열고 기다리면서 듣기를 해야 돼요. 내가 1분을 말했으면 1분을 쉬고서 1분을 듣고 10사람이 모였으면 10사람이 1분씩 말해야지 이야기를 이뤄요. 한 사람이 9분을 말하고 다른 사람이 1분을 말하면 이야기가 아니고 그때는 강의나 명령이나 그런 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이으려면은 말한 만큼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또 들은 만큼 말할 줄 알아야 돼요.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근데 내가 말하기가 힘들다면은 한마디를 말하더라도 한마디를 말하는 시간이 1분이어야 하는 셈이죠. 그동안 다른 사람은 말을 참거나 기다려주고 이야기란 상대방이 말을 못하고서 머뭇머뭇하거나 더듬더듬 하더라도 그걸 다 기다려줄 줄 아는 마음일 때 이야기를 이루더라고요. 조영수 선생님은 나라 밖에서도 일도 하고 다녀보셔서 알겠지만은 우리나라와 이웃나라가 다른 대목이 우리나라는 주입식이 아직 드세다 보니까 강사, 교수, 교사가 혼자 떠들잖아요. 초중 고등학교도 거의 교사 혼자 떠들어야 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웃나라를 보면은 초등에서도 교사 혼자 안 떠들어요. 아이들이 제잘제잘 떠드는 틈을 되게 많이 주더라고요. 그런 데에서 우리가 바뀌려면 대학교보다도 대학교도 바뀌어야지만 초등부터 아이 어른이 함께 떠드는 수업으로 가야 한다고 느껴요. 그래야지 이 아이들이 대학생이 될 적에 떠들 수 있겠죠. 대학생 때만 떠들려고 하면 못 떠드는 거죠. 이미 12년 동안 길들여 버렸으니까요. 게다가 초등 6년에서 잘해도 중고등 6년에 입시에 갇혀버리면 그때 이제 말을 거의 안 하고서 문제집만 푸니까 문제집만 풀 적에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그때는 이 아이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우수해서 대단한 대학에 들어가더라도 말을 못 트는 거죠. 문제는 잘 풀지만은 왜 풀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그러한 다친 마음이 되니까 초등부터 말귀를 트는 수다쟁이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수다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고 대단히 그 튀우는 말이라는 대목을 이제 어원을 보면서 깨달아서 그렇구나. 이 수다라는 말이 되게 큰데 우리 사회가 수다꾼을
안 좋은 쪽으로 기들었구나 싶더라고요. 네, 우리말입니다. 수다가 뭐냐면은 숱하다. 그 머리숱이잖아요. 머리숱은 이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 사람은 이제 머리카락을 셀 수 있다고 여기지만은 웬만한 사람들은 머리카락 못 세거든요. 그래서 그 머리숱이 있는 만큼이 숱하다예요. 셀 길이 없을 만큼 있다가 숱하다고 그 수가 붙어서 이 수다가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수박이라든지 수북하다도 다 이런 수예요. 그리고 자연을 가리키는 숲이라는 피읍이 붙은 숲이라는 말도 이 수가 바탕인 말이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말과 우산을 가리키는 옛말이 슈룹인데 수고도 예전에는 슈고라고 했었거든요. 수가 아니고 슈라고. 그 수박도 수가 아니고 슈박이었어요. 둥그스름하게 커다랗게 있는 게 그 수예요. 그러니까 수다라는 말은 수박처럼 수북한 숲처럼 숱하게 오가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이야기는 가볍게 주고받는 말이라면 수다는 엄청나게 주고받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나 수다를 열고 틔우고 함께 할 적에 비로소 생각이 자라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리 IQ라든지 학업 성취도가 높아도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안 나오는 까닭은 어릴 적부터 이야기하고 수다가 막혔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와닿는다. 그래서 조잘조잘 떠드는 아이들이 그렇게 눈이 반짝이면서 온갖 생각을 터뜨리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에선 학교만 들어가면은 썩은 동태 눈이 되듯이 이제 말을 못하고 조금만 말하면은 떠들지 말라고 하고, 아직도 우리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떠들면은 교사들이 되게 싫어하고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지 않는 분도 있지만은 거의 다 그러셔서 이런 것들을 이런 데에서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조잘거리는 말을 그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 말 밑을 따져보니까 새가 들려주는 노래를 조잘거린다고 하더라고요. 새 소리가 조잘거리는 제잘거리는 말이에요. 끝없이 싱그럽게 터지는 소리라고 할까요? 이 아이들이 말소리를 터트리는 기쁨이 바로 이 조잘거림, 제잘거림이라고 느낍니다. 그러니까 아이, 어른 모두 제잘거릴 때 눈을 반짝이면서 스스로 샘물 같은 마음을 이루고 마음에 꿈씨를 심는 생각을 짓는 사람으로 선다고 느끼기도 해요. 그래서 알고 보면 모든 말은 다 돌고 돌아서 하나로 만나는데요. 새벽에 생각이라는 길이 무엇인가를 이웃님한테 알려주려고 글을 추스를 적에 하나하고 둘 이야기를
잇따라서 썼어요. 하나하고 둘이 아주 대단한 우리말이기도 하고 양자 물리학 법칙이기도 한데, 가만히 보면은 모든 게 다 마찬가지긴 한데 물방울을 떠올리면 되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물방울을 쪼개지 못해요. 이게 우리나라 속담이었던가 외국 속담이었나 살짝 헷갈리는데, 칼로 물베기가 우리 속담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 속담인데 번안이었을까요? 기영님은 아시려나요? 칼로 물베기가 무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뭐 이런 말 많이 썼잖아요. 네. 근데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 그 얘가. 아니 그거 맞는 얘기죠. 응? 아무리 물을 베도 응. 쪼갤 수가 없잖아요. 응. 근데 요즘 복부 뭐 너무 문제가 되지 않나. 옛날하고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 물방울은 하나에다가 하나를 더해도 그냥 하나지 않습니까? 응. 근데 하나 더하기 하나라는 것은 나 더하기 너라는 말이거든요. 예전에 살짝 숫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라고 하는 이 낱말이 가리키는 바는 하늘인 나라는 뜻이에요. 하나가 하늘인 나를 줄였다고 할 수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에서 하가 하다가 바탕인데, 이 하는 말 그대로 니은이 붙은 한이기도 하지만은 이 한이 큰 것과 하얀 것과 해와 함께와 많다에다가 끝없이 나타내는 낱말이거든요. 동사형으로 만든다고 하는 말끝인 다이지만은 이 다가 모두를 가리키기도 하고, 닫기 때문에 말 끝에 붙는 말이거든요. 닫아서 다이기도 해요. 그리고 담으니까 다이기도 하거든요. 오늘 모두라는 낱말을 풀 적에 조금 다시 볼 적에 새로 바라봐 볼 수 있었는데, 1900년대 첫머리에 주시경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문법을 처음으로 갈무리할 적에도 그분 책에 몬이라는 낱말을 되게 자주 쓰셨어요. 사물을 가리키는 우리말이 모의 니은 받침인 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도 이 몬하고 다 맞물려요. 그리고 목도 시옷 받침인 못도 다 이 몬하고 맞물리는 낱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두라고 할 적에는 몬이라는 낱말에다가 둘이라고 하는 두가 붙은 얼거리예요. 두 몸을 하나로 엮은 말이 모두인 셈이거든요. 온누리에 돌고 도는 다 다른 빛깔과 결인 무를 알고 보면 둘로 있는 다지만 하나이거든요. 바다에서 수증기라는 걸 거쳐서 구름을 이룬 다음에 비를 뿌리고 비가 땅 밑으로 스며서 나중에 샘으로 솟으면은 이 샘물이 깊은 맥골짜기부터 천천히
시냇물과 냇물과 강물이 되어서 낙동강 같은 곳에 그 모래벌을 지나고 갯벌을 거쳐서 바다로 가는 그냥 하나의 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의 물이지만은 바다와 비가 둘로 있었잖아요. 그리고 비와 샘은 또 이렇게 다르게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가 둘이 됐다가 다시 하나로 이어가는 것이, 그래서 이 모두를 아우른다고 해서 몸과 둘이 붙은 말일 수밖에 없구나 싶더라고요. 이 얘기는 많이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물을 못 쪼개기도 하지만은 바람도 못 쪼개요. 그래서 물과 바람을 못 쪼갠다는 말은, 바람은 하늘을 가리키고 물은 바다를 가리키거든요. 바람과 바다는 늘 여럿으로 보이는 그저 하나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우리말 바람과 바다는 바가 뿌리인 말인데, 뜻하는 바처럼도 쓰지만은 밧줄할 적에도 바로 이 바를 써요. 그래서 바라고 하는 줄은 가장 억세고 단단한 줄이거든요. 그래서 바라는 줄은 배에서 쓰는 줄이에요. 배에서 쓰는 줄인 이 바는 삼에서 얻어요. 그 삼을 한자로 하면 대마거든요. 대마초 줄기에서 얻는 섬유질로 삼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삼실을 엮을 적에 삼다라고 해요. 대마에서 나오는 섬유질을 이제 먼저 물레로 저어서 고르고, 물레를 거친 다음에 배틀에 앉혀서 천으로 짜는 이 것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삼이거든요. 그 삼으로 옷을 지으면 삼배옷이고, 이 삼으로 여러 가닥을 꼬아서 단단하게 하면은 밧줄이 돼요. 그래서 이 삼으로 꼬은 밧줄은 바닷물에 썩지 않고요. 햇볕에도 닳지 않아서,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일본 조선총독부에서 우리나라 삼밭에서 나오는 모든 삼을 다 빼앗아갔어요. 그때 일본이 군함을 잔뜩 만들던 때라서 일본에서 거두는 삼만으로는 군함에 쓸 밧줄을 못 얻었거든요. 그 밧줄이 다 우리나라에서 나왔어요. 그 대마라고 하는 그 약품은 이 삼에 꽃이 피고 이제 꽃이 지고서 꽃이 그대로 둥글게 씨앗 열매를 맺는데, 이 씨앗에 칼로 긁어오면은 거기서 하얀 물이 나오거든요. 이 하얀 물을 받아서 굳혀놓으면 그게 마약이에요.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는 삼을 꽃은 쓰지 않고 꽃은 다 잘라서 버렸어요. 씨앗만 남겨놓고, 아마 먼 옛날에 그거 알았겠죠. 그래서 꽃은 언제나 씨앗 받을 것만 남기고 다 베어서 그 건드리지 않은 게 그 우리나라여서, 그 삼잎은 나물로 먹고 줄기는 실과 밧줄로 삼고, 그런 이 결이 돌고 돌면서 나오는 바라서 바람과 바다의 바가 쓰인 뜻이
대단히 깊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를 얻는 곳이 바로 밭이에요. 티읕 받침인. 바탕이라는 낱말은 밭이 늘어난 낱말이에요. 밭을 늘려서 바탕이라고 하고 바탕을 줄여서 밭이라고 해서 이 두 낱말도 누가 먼저인지는 알 길이 없어요. 그리고 바탕이자 밭을 다른 말로는 바닥이라고 해서요. 이 바닥이 바로 바다를 가리키는 말이 되거든요. 바다는 바닥을 이루는 바탕인, 모든 생명이 태어나는 바탕이라는 뜻이라서, 그래서 땅에는 바다가 있다면 하늘에는 바람이 있어서 숨과 물이 우리 몸을 이룬다고 하는 얼거리더라고요. 이 말 풀이를 보면은 모든 생명은 숨과 물이라고 하는 바람과 바다로 몸뚱이를 짓는다는 얼거리였어요. 그래서 몸은 숨과 물로 짓고, 그런데 숨과 물로만 몸을 지으면은 인형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빛을 담아서 마음을 이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빛은 해나 별이기도 하지만은 영혼과 영성이라고도 해요. 이런 얼거리가 있다 보니까 영혼과 영성을 다루는 책은 웬만한 그냥 철학 입문책에서는 잘 다루지 않아서 사전 쓰는 기라 하면서 여러 갈래 종교책을 꽤 많이 읽었습니다. 꼭 영혼이나 영성이라고 하면은 종교라는 영역으로만 다루려고 해서 모든 곳에서 다 있는 그 빛이 영혼일 텐데, 조영수 선생님이 오늘 비가 붙은 말 이야기를 조금 해볼 수 있으면 어떨까 말씀하셔서 비를 얘기하려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야기라는 낱말과 수다와 물방울을 먼저 거쳤습니다. 이 낱말들을 거쳐야지 나한테 너무 중요했어. 모두 어느 만큼은 느끼거나 아실 테지만은 우리가 쓰는 모든 한자말은 일제강점기에 이르기 앞서는 중국말이었고, 일제강점기로 접어든 다음에는 일본말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첫머리에는 중국말이 더 많다가 36회를 거치는 동안에 일본말이 차츰 늘어났고, 우리가 해방이 될 무렵에는 거의 다 일본말이었어요. 한자말이. 해방이 된 뒤에는 일본말과 중국말이 골고루 섞인 채 오늘까지 왔어요. 한자말은. 그래서 알고 보면 한자말 가운데에는 우리말이 하나도 없죠. 그렇다고 해서 한자가 나쁜 뜻으로 퍼진 말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삶을 뿌리로 지은 말이 아니라는 이 한 가지만 알면 돼요. 일본과 중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내던 수수한 삶을 그리던 말이 한자말일 뿐이라서, 한자말을 살피면은 두 나라가, 그리고 나라라는 이름이 없던 때에 그저 살림을 짓던 두 이웃들이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가를 읽을 수 있는 눈이 한자말일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사회를 이루는 숱한 말 가운데 적지 않은 일본말은 보통 사람들 생활이 아니라 그 군국주의 권력자들이 사람들을 억누르려고 퍼뜨린 말이 너무 많아요. 그 말씨 가운데 하나가 비가 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비과학적, 비도덕적, 비신사적, 비장애 같은 말까지도 다 군국주의자가 퍼뜨린 말인데 맨 처음 퍼뜨린 말은 비국민이었어요. 너는 국민이 아니다. 지금 일본이 아시아부터 제패를 해서 대동아 공영권을 이루어야 되는데 너는 왜 군인으로 징집을 당하려고 하지 않고 숨어 다니느냐? 왜 군대를 찬양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국민이 아니라는 뜻에서 비국민, 비애국이라는 말을 처음 퍼뜨렸고요. 그래서 가볍다고 여길 수 있을 만큼 전쟁에 몸을 담그지 않은 사람이 비국민이었고, 그거를 전쟁을 일으키지 말라고 맞서고 싸운 사람들은 반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반동이라든지 반역이라든지. 근데 반은 중국에서도 있었죠. 그 왕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반은 있었지만은, 그래서 비와 반에다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 조선 사람들을 가리킨 불령선인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리고 불량배라든지 불량식품, 이 불이 붙은 말, 그러니까 비와 반과 불이 붙은 말이 그 서로를 혐오하도록 부추기는 끔찍한 말씨예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뜻이라고 하더라도 비와 반과 불은 섣불리 붙이지 않을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붙이고 싶어도 다른 말을 붙여야죠. 그래서 반민주라든지 이런 말도 섣불리 쓰면 안 되겠더라고요. 비록 민주화 평등을 하고 어긋나는 쪽으로 가는 무리나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반이라는 말을 섣불리 붙이면은 고스란히 우리한테 돌아올 수밖에 없는 얼거리예요. 그 반이라는 말을 듣는 쪽에서 대단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래서 비라는 말을 듣는 비정상이라고 하죠. 비정상이란 말 듣는 사람들 대단히 거북하고 싫어서 똑같이 공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불량 학생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아이들이 선량 학생이 되지 않거든요. 이미 불이라는 말을 들을 적부터 상처를 받아서 더 그 이른바 나쁘다고 하는 쪽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못되거나 사납거나 나쁜 짓을 벌인다고 하더라도 이 비와 반과 불을 붙이는 말씨를 안 쓰면서 품고 녹일 수 있는 길을 가야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어찌 보면 어렵지만은 어찌 보면 가장 쉬운 돌아가는 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한테 매를 안 들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즐거워하십니까? 너무 어려운 일이라서요. 네. 집에 오면서 생각했던 분이라. 아, 미운 아이한테 떡 하나 더 주기예요.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한테 매를 안 들기는 오히려 어려울 수 있고 쉬운 일이 미운 아이한테 떡 하나 더 주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이 비와 반과 불을 붙이는 말씨를 쓰는 일은 누워서 침 뱉기인 셈이거든요. 나한테 침을 뱉는다는 셈이에요.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이럴 때.
되게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비나 반 이런 거를 너무 많이 쓰는 시대인 것 같아요. 네. 유난히 많은 가르침 중에 제가 지난주에 우리 카톡방에서 너무 많은, 그러니까 나쁜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쓰는 게 더 문제잖아요. 모르니까 최근에 장애 공부를 하면서 계속 장애와 비장애를 얘기한 거야. 그게 걸리는 거야. 그걸 안 써야 될 텐데. 그러면 어떤 말로 합당하게 쓰면서 그런 걸로 사람들에게 좀 더 그 사람들은 그거는 내용을 알기 전에 일단 방법을 알려달라.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야. 교육을 하기 위해서 살 수 있는 세상도 아니고 사람마다 교육시켜가며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니까 이런 단어 대신 이런 말을 쓰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오늘 저한테는 다급하기도 했고, 내가 너무 많은 비라는, 특히 요새 농인, 제가 지금 우리 농인 분들을 좀 어떻게 하면 좀 일반들하고 청인들과 농인들이 가깝게, 특히 청년들을 좀 만들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일종의 운동 같은 차원이 돼요. 그러니까 거창하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자꾸 걸리죠. 사실 반도 오늘 들으니까 나는 또 비반 생각을 했지, 반민주는 아마 우리처럼 많이 쓰는 사람도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저 상대들이 진짜 얼마나 우악스럽게 서로 나오고, 그러니까 자꾸 적이 되는 거야. 어떻게 이게 사회 통합은커녕 통합을 하지 말자고 내가 한 꼴이 되는, 그게 되는 거니까 강한 마음은 가지지만 그런 것들을 좀 잘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농인이라는 이 일본 쓰는 한자 말이 우리말로는 벙어리이지 않습니까? 이 벙어리라는 말을 저번에 살짝 한 적이 있을 텐데 벙긋거린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나는 그게 어렸을 때 잘 이해가 안 가네. 벙어리란 말을 쓰지 말자고 자꾸 그랬어. 이게 혹시 그분들을 뭐 비하하거나 이런, 어렸을 때 이제 그런 뜻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가장 적확한 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원래 농이라는 건 귀가 안 들린다는 뜻이잖아요. 말을 못하는 게. 그 부분이 지금은 이제 농인이라는 걸 쓰다 보니까 제가 뭘 몰랐냐면 귀가 안 들리는 거지 눈은 보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농인들이 도서관에 와서 책을 보면 되지 굳이 농인들의 도서관이 필요한가라고 나라에서도 얘기하고 도서관을 안 만들어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OECD 안에 농인 도서관을 국가에서 운영하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나부터 그게 이해가 안 가니까, 근데 이제 대화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이 소리나는 우리 글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이 불량 학생 또는 뭐 서로 이런 말이 한글로 읽혀지질 않고 그림으로 보이니까 글을 읽어가지고 우리처럼 이해를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어 배우는 게 너무 나이가 들어서 느리니까 안 되면 급하면 써서 통화해야지는 써서는 단어 한두 가지니까 이게 되는 거지. 책을 보고 본다는 건 이 사람들은 고통스럽구나. 그러니까 농민들의 도서관에는 이런 책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책뿐만 아니라 농인의 문화가 들어있는 그 그림책에도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는 하나도 없다는 게 좀 어쨌든 이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해봤어. 그 얘기를 듣고, 최 작가님 얘기를 듣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대말, 민주적이지 않기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아니면 민주의 반대말은 사실 민주적이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말로 하면 다수에 대한 의견이 아니니까 독재라든가 뭐 이런 걸 찾아서 이제 써야 되는, 그게 됐을 때 아까 그
한글로서 이런 어원을 만들면 쓰는 말은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 기역, 니은, 디귿에서 디귿이 누워서 침뱉기라면은 그 다음에 할 일은 서양 옛말인 새술은 새 자루에 담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없던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새말을 지어야죠. 거기에다가 뭘 앞뒤에 붙인다는 길이 아니라 아예 새말을 지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페미니즘 같은 영어도 우리말로 새로 지어야 돼요. 제가 지은 페미니즘을 풀어낸 낱말이 한 50가지가 넘는데요. 꼭 어느 하나로만 써야 할 까닭이 없고 그때그때 다 다르게 붙여주면 되거든요. 바탕은 여성해방이나 페미니즘이 나오는 까닭은 우리가 사람으로서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탕은 이제 굵고 짧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을 찾아가야 하는 길이다. 그러면 이제 다들 헛웃음을 치시죠. 무슨 페미니즘이 사랑이냐고. 그러나 사랑으로 가야 하는 길이 바탕이고, 사랑으로 어떻게 가느냐면은 철이 들지 않은 사람이 철이 들도록 일깨워주고, 이 굴레를 깨달은 사람들이 굴레를 치우도록 애써야 하니까 어깨동무를 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페미니즘은 다르게 보면은 사랑으로 가는 어깨동무라고. 어깨동무라는 게 우리가 소위 하는 연대하고 합친다. 네. 그런 거죠? 연대하고 협조하고 협동하는 것도 다 어깨동무거든요. 평화와 평등으로 가는 길도 어깨동무예요, 다. 통일로 가는 것도 어깨동무죠. 그러니까 어깨동무라는 낱말의 뜻이 너무 많지 않느냐고도 여길 수 있지만은 그때그때 쓰는 자리에 맞게 쓰면 될 뿐이기도 해서, 그리고 사랑과 어깨동무라고 하는 낱말을 놓을 수 있고 헤아릴 수 있을 적에 여기부터 이제 새말을 더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연대라는 말은 어깨동무라는 말을 우리가 쓰면 될 텐데 환대라는 말은 뭐라고 쓰면 좋아요? 환대는 반기는, 반갑게 맞이하는 게 환대입니다. 기뻐하는, 반가워하는. 그래서 요 사랑과 어깨동무를 바라볼 수 있으면은 어깨동무가 키가 작거나 크거나 발이 빠르거나 느리거나 더 크고 더 빠른 사람이 더 작고 더 느린 사람한테 맞춰서 가는 길이 어깨동무거든요. 그래서 이 길은 나란히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나란 걸음이라든지 나란 길이라든지 나란 마음, 나란 넋, 나란 꽃처럼 새말을 지을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들을 그때그때 알맞게 쓸 수도 있어요. 나란히 가는 꽃이라고 바라볼 수 있다면은 같이 가거나 함께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란 걸음, 같이 걸음, 함께 걸음처럼, 그리고 같이 꽃, 같은 꽃, 함께 살림, 함께 살이, 이렇게 자꾸자꾸 갈지를 뻗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마음이 내키지 않는 낱말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한달음에 마음에 드는 낱말이 나오길 바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자꾸 이제 적어보는 거죠. 뻗어보고. 그러다 보면 어느 한 낱말이 이 낱말을 으뜸으로 삼아서 쓰면 되겠구나 하고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아까 수다다, 수북하다, 수고 같은 말하고 얽힌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페미니즘이라고 할 적에는 억눌리고 밟힌 어느 한 갈래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길인데, 바로 그 억눌리고 시달린 갈래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말로 치면은 숲이거든요. 여성을 가리키는 또 다른 우리말은 숲이에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숲을 읽고 아는 사람들을 영어에서는 위치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마녀라고 옮겼습니다. 마녀 위치가 바로 숲이라고 하는 자연을 고스란히 품어서 알고 베푸는 사람이에요. 남자는 아니에요. 남자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일본 작가들이 쓴 마녀라는 단어로 굳이 그럼 우리가 아는 그 마녀가 아니라 그냥 여성으로 통칭한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다 여성이죠. 깨어난 여성이죠. 나 엊그제 연애 하나 말이에 마녀의 한타스를 아. 그래서 이 얼거리를 알아차릴 수 있으면은 페미니즘이란 숲길이기도 하거든요. 숲을 바라보면서 가는 길이죠. 엄청나게 숨은 뜻이 있는. 참 멋진 말인데. 그리고 숲꽃이라든지 숲빛이라든지 숲별이라든지 숲살림이라든지 숲걸음이라든지 이렇게 자꾸자꾸 뻗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낱말 이름을 지으면은 어깨동무를 하면서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사랑을 찾아가는 길이니까 남자를 배격하는 일이 아니고 남자를 무시하는 일도 아니고 언제나 두 다른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살림을 이루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훨씬 쉽고 넓게 받아들이도록 이끌어갈 수도 있다고 느껴요.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이 숲꽃이라고 하는 이름을 싫어하시는 분이 꽤 있었는데, 숲꽃이요? 네, 숲꽃이라고 페미니즘을 이제 이렇게 굵고 짧게 나타낼 수 있다고 했을 적에 싫어하시는 분이 꽤 많아요. 왜 여성을 꽃으로만 보려고 하느냐고. 여기 서울로 오기 앞서 고흥에서 우리 집 네 사람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집 견님도 몰랐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뭘 몰랐다고 하느냐면은 모든 풀과 나무는 암꽃과 숲꽃이 따로 있어요. 근데 암꽃과 숲꽃이 따로 있는 줄을 몰랐다고 얘기하셔서 우리 집 아이들이 어떻게 어머니는 꽃에 암꽃과 숲꽃이 있는 줄을 몰랐냐고. 오이꽃도 호박꽃도 다 암수꽃이 따로 있고, 그런데 한 꽃만 있으면은 암술과 수술이 그 꽃에 있을 뿐이고, 찔레꽃도 암꽃과 숲꽃이 다르게 있거든요. 그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모를 수도 있었구나 하고. 그게 시골에서 살더라도 모를 수가 있고, 알고 보면은 제대로 안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도. 혹시 아셨습니까? 모든 꽃에 암꽃과 숲꽃이 다 있다고. 모든 나무에. 혹시 모르셨습니까? 보통 배우지. 네. 암수가 동체인 것도 있고. 네, 근데 그 드물죠. 암수동체가 드물죠. 맞아요. 자연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요. 네. 너무 가볍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도 남자도 다 꽃인데 여자만 꽃이라고 잘못 아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해가 생겼구나. 초등학교 때인데 한자어를 썼는지 네. 암수라는 말을 가르치지 않고 자웅동체라고 배웠어. 네. 페미니즘도 그렇고 정치 영역도 그렇고 이런 언어의 빈곤이 네. 이 갈등을 풀지 못하는 하나의 원인인 것 같기도 네. 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오해라는 말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말이기도 한데 내가 보니까 오해라는 건 단순하게 몰라서 생기는 일이거든.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툭 하다 보니까 나는 모르는 건데 쟤는 그걸 내가 모르니까 하고 인정을 하고 배우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오해라는 건 나는 모르고 너는 아는 거에 대한
감정에 대한 손상이 생겨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것 같은 거야. 근데 그게 우리한테는 뭐 오해한 것 같아. 뭐 그런 오해도 사실은 한자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한글 쓰는 법을 진짜 그게 한글인 줄 알았어 어려서부터. 아, 빈곤한 언어를 가진 채로 대화를 하다 보면 싸울 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대화가 같은 나라 말을 하는데 서로 모르는 말을 밀고 나가는 거니까. 자, 이게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하나 그런 말들을 자꾸 써가는 폭을 넓혀가는, 그래서 몰랐던 걸 알게 해주고 한 집안에도 사소. 근데 사실은 지금 그 말이 되게 상처가 될 수 있어. 엄마 꽃소리 암소리 모르 너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건데 왜 모르냐는 그런 말이 사람들을 굉장히 상처를 주거든. 네. 저희는 집에서 상처가 아니긴 하지만은 다른 분들한테 상처일 수도 있겠군요. 근데 그게 우리 모두가 그러고 있잖아 지금. 네. 그러게 말씀처럼 말이 가난하면은 싸울 수밖에 없겠네요. 아이들이 하는 말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몇 개 안 되는 말로 자기를 자꾸 표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좋아, 더 좋으면 더 좋아. 네. 같은 말을 어떻게든 강화시켜 보려고 하니까 앞에 굉장히 자극적인 것을 붙이는데 그것들이 이제 다양한 표현들을 너무 모르더라고요. 그 이런 단어 하면서 우리 식구들하고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나도 요새 반지성주의라는 말 자꾸 쓰거든. 네. 이쪽에서 나도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서 좀 싸움으로 만드는 단어를 만들지 말고 서로 이해하는 단어로 만들어서 이걸 좀 대화를 할까. 이게 너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강사하자고 할 거야. 그래 난 무식하다 막 그리고 대들잖아 막. 그러니까 말 한마디 잘못 쓰면서 이 사람 적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영어에서 레임덕이라고 우리말로 하면은 절름거리는 오리거든요. 레임덕이 한자말로 하면 파행이고요. 그 우리말은 말 그대로 절름발이인데, 절름발이라고 하면은 차별어라고 여기지만은 절름발이를 한자로 바꾼 파행이라고 쓰면은 파행이라는 한자에서 파가 뭔지를 알거나 찾아보는 사람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파행이라는 한자말도 차별어일 수밖에 없는데 절름발이가 차별어면은, 근데 파행과 레임덕은 차별어라고 여기지 않거든요. 그 시민단체 같은 데서 언어 순화로 해서 하는 순화된 말들이 우리말에서 한자어로 변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숨긴 거죠. 네. 차별을 가장한 거야. 그래서 더 나쁜 것 같아. 네. 그래서 이번에 성경 순화라는 말은 그래도 그 사람에게 그게 상처가 덜 되게 하려고 한 건데, 이거는 위장을 한 거니까 그게 더 나쁜 것 같아서 자꾸 나는 이게 걸리는 거야. 성경도 이번에 그 우리말 바꿨는데 이제 그런데 음원 분명히 장님을 시각 장애인으로 번역한다든지 이게 맞는 건가 싶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과연 이게 순화인가? 어떤 그러니까 이거를 귀가 안 들리는 건데,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인데 과연 농인으로만 해놓으면 그거는 그럼 괜찮은 말인지 가 걸리는 거야 자꾸 나도. 그 대표라고 여길 수 있는 장애인을 가리키는 우리말이 벙어리와 쥐머거리와 장님 세 가지 텐데, 저 그 말미꾸러미에도 이 세 가지의 낱말 이야기를 조금 적긴 했는데요.
귀머거리에서 이 머거리가 귀 먹다를 나타내는 귀 먹은 사람이 귀 머거리거든요. 그러니까 귀 먹다에다가 이가 붙었는데 소리를 내기 쉽도록 그냥 머거리가 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먹다가 여러 가지 쓰임새가 있는 말이잖아요. 밥을 받아들이는 것도 먹다고, 껌은 먹물도 먹다거든요. 그래서 머금는 것이 이 먹이인데, 머금는다고 하는 게 품는다는 뜻이거든요. 속으로 품기 때문에 귀 먹은 사람인 거예요. 속으로 품기 때문에 소리가 안 들린다고 여기는 것 뿐이죠. 그런 뜻에서 귀 먹다라는 말이 태어났는데, 이 속으로 품는 마음과 그 소리인 사람을 제대로 들려주지 못하면은 마치 나쁜 말인 것처럼 돼버리고, 그 장님이라는 낱말은, 님이 붙은 말은 도무지 차별어일 수가 없는 말인데 잘못 쓰는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님은 되게 더 훨씬 쉬워요. 님이 붙은 말인데 어떻게 차별어냐, 이거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고. 네? 높임말이죠. 님이 붙으면 다 높임말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님이라는 말도 높임말이거든요. 일을 이제 맡아서 하는 사람이 하님인데 그냥 우리말이거든요, 이 말도. 가만히 보면 하님은 하느님을 줄임말 같잖아요. 일을 맡아서 해주는 그 심부름꾼인 사람이 어떻게 하님이라고 이게 말을 붙였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하녀는 한자말인데 하님은 그냥 우리말이거든요. 하녀는 밑에 있는 여자라는 그 낮춤말이지만은, 하님은 한자가 아닌 높이는 우리말이거든요. 장님도 마찬가지인데, 예전 사람들은 이게 낮춤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처를 주지도 받지도 않았지만은 그 장을 알면 되잖아요. 이제는 다들 도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나무를 베어서 쓰는 일도 사라져서 장대 같은 것도 잘 안 쓰잖아요. 장대라든지 배추나 무를 심은 사람들은 알 텐데, 배추하고 무에서 길게 올라오는 꽃대가 장다리예요. 장다리 꽃이 배추꽃이나 무꽃을 가리키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장님에서 이 장이 잠을 뜻하거든요. 잠자다라고 하는, 그 잠을 잔다고 할 적에는 잠기다와 잠그다라는 말이, 둘을 품는 말이 잠이에요. 잠기다는 물에 깊이 들어가는 일이 잠기다고, 잠그다는 자물쇠로 단단하게 걸어서 드나들지 못하는 일이 잠그다거든요. 그러니까 물에 폭 잠기는 일은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자물쇠로 걸어 놓듯이 못 나오는 일이 되는 거고요. 잠자다, 잠들다, 이 잠은 몸을 다 내려놓고서 몸을 쓰지 못한다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잠드는 일은 꿈을 그리는 길이라서, 우리가 몸을 쉬면서 반드시 꿈을 그려야지 새로 기운을 차리고 힘이 돌아와서 아침에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님이라고 하는 말은 늘 꿈을 그리는 님이라고 여기는 뜻이에요. 눈으로는 바라보지 않지만은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여겨서, 눈을 감은 사람 앞에서는 말을 함부로 하지도 않고 뭔가 몸짓도 함부로 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저 사람은 눈을 감았지만은 마음으로 우리를 꿰뚫고 본다고 여겨서, 그런 뜻이 장님입니다.
늘 꿈을 그리고 마음으로 본다고 여기는 님이 장님이에요. 장님은 좋은 뜻이네요. 그럼. 좋은 뜻이라기보다 엄청난 뜻이죠. 이건 좋은 것을 넘어가는 말입니다. 그래서 장님인 사람들이 예전에 하던 많은 일이 미래를 그리는 점을 봐주는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눈을 쓰지 않다 보니까 속으로 바라보는, 속으로 빛을 보는 사람이 장님인 셈이에요. 속으로 빛을 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미래를 읽을 수가 있는 거고요. 잘못 받아들이면은 장님은 점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바라보겠지만은 요즘에 타로 카드 보는 일이 다 미래를 그리는 일이잖아요. 타로 카드를 보듯이 앞날을 그냥 어느 자리에서든지 볼 수 있는 그 미래투시라고 하는 눈, 해안을 품은 사람이 장님이라는 뜻이라고 제대로 짚어준다면은 이렇게 나아가야지 이 차별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짚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다른 모든 이른바 장애인을 가리키는 우리의 말이 그냥 붙인 말이 아니더라고요. 장애의 역사라는 책을 우리 동아리에서 읽었는데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네.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그 당시 한창일 때 부족이 한 3천 부족이 있었다는데 네. 사냥을 하고 있다가 경계에서 매일 만나잖아요. 사냥을 하다가. 그랬을 때 이제 소통을 하는데 통역사가 외교 책사인데 그때는 외교 책사를 전부 수어로 했다는 거예요. 통역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말을 못하는 분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예 장애라는 용어도 없었지만 우리로 말하면 외교부 사람들이야. 네. 수어를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엄청 어깨동무도 됐지만 이렇게 대접받는 직책이었다고. 그래서 절름발이라는 낱말도 절름발이에서 나오는 말이 젊다거든요. 젊다가 다리를 저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어요. 젊은이가. 다리를 저는 까닭이 뭐냐면은 젊기 때문에 여기저기 막 부딪히듯이 뛰어들면서 배우는 사람이 젊은이라서요. 여기저기 부딪히다 보면은 자주 다쳐서 그런 사람이 이제 젊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름발이라는 낱말도 하나도 나쁜 뜻이 아니고 언제나 젊게 내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다리를 절면서 걷는 사람일수록 몸을 더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언제나 몸이 기우뚱 하기 때문에 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더 많이 부딪히고 배우는 사람이 절름발인 셈입니다. 그게 권정생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들려주는 이야기거든요. 내 대신 아파해달라는 게 절름발인 사람은 늘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몸이 늘 힘들단 말이에요. 벙어리와 귀머거리와 장님은 몸이 아프거나 힘들지는 않아요. 근데 절름발이는 늘 몸이 아파야 돼요. 힘들고. 내가 아프고 힘든 만큼 다른 이웃과 동료가 어떤 마음과 몸인지, 그리고 나뭇가지를 함부로 치거나 꽃 줄기를 함부로 끊을 적에 저 꽃과 나무가 얼마나 아파하는지를 먼저 알아차린 사람이 절름발이거든요. 그래서 절름발인 사람들 가운데 길잡이나 스승이 대단히 많았어요. 예전부터. 그러니까 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절름발이였거든요. 인도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에서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무술하는 스승에서도 전론 발의가 꽤 있었습니다. 오히려 몸 한쪽을 못 쓰기 때문에 몸을 더 살피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내내 몸을 살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한쪽을 못 쓰기 때문에 모든 몸을 다루는 길을 늘 생각하다 보니까 훨씬 일찍 깨어나는 사람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장애인이라는 사람은 몸 한쪽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하나만 못 쓸 뿐 모든 몸을 일찍부터 살려서 쓰는 데에서 깨어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라는 낱말을 새로 붙여야죠, 아예. 제가 새로 붙인 말은 아니고 이미 예전부터 새로 붙인 사람들이 가리킨 말은 별이었거든요. 별과 꽃이었어요. 장애인을 가리키는 말이. 별과 꽃. 네, 별이나 꽃으로 가리켰어요. 장애인을. 일찍부터 몸 한쪽이나 여러 쪽을 못 쓰기 때문에 오히려 온 몸을 늘 오롯이 살려 쓰는 길을 생각하고 찾아내어 스스로 익힌 뒤에 트인 눈으로 베푸는 사람이 장애인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예부터 꽃이나 별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쳤는데요. 이 수수께끼도 별이라든가 꽃이라든가 이렇게 네. 썼다는 거죠. 별과 꽃을 함께 썼다는 게 아니라. 네. 꽃일 적에는 꼭 시들어야 돼요. 꼭 시들어야 씨앗을 맺거든요. 별일 적에는 밤에만 나타나요. 낮에는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별과 꽃이 장애가 있다고 여기는 마음이 맞물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들이 바라보던 장애는 오늘날과 아주 다른 거죠. 장애라는 말은 우리한테 아예 없기도 했거든요. 밤에만 나올 수 있다. 낮에는 못 나온다. 이게 장애를 가리키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그 인디언 부족도 마찬가지이고, 꽃도 얼마 못 피거든요. 길어야 일주일밖에 안 돼요. 한 해 가운데 일주일밖에 피지 못하는데 씨앗을 맺으려면 반드시 시들어야 해요. 그러니까 이 꽃과 별이 장애인을 가리키는 오래된 말입니다. 오래된 이름이고. 근데 중요한 건 별과 꽃은 우리 삶에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만큼 귀하다는 거고요.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 뜻에서 이렇게 가르쳤고요. 같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말을 만들 때 그 말을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그 귀한 마음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런데 왜 그런 말들을 다 잃어버리고 혼탁하게 쓰고 있는 걸까요? 그거는 벼슬이라고 하는 권력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 작고 수수한 낱말에 모든 깨어난 뜻이 숨은 줄을 알아차리면은 다 자급자족을 하고 정부에 기대지 않거든요. 그래서 깨어나지 않은 어둡고 이제 못 깨어난 그 채로 있어야지 나라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학교는 나라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도록 길들이는 12회이다 보니까
반짝반짝 눈을 밝히던 아이들이 학교만 들어가면은 개슴츠레한 잠벌레가 돼버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본래 태어난 밝음이나 본래 태어난 지혜를 못 쓰게 하고 네, 국가나 관료에 충실하게 만드는 작업들을 12년 동안 하는 거네. 네. 그게 그 제도권 교육 목적이거든요. 나라에 이바지하는 공무원을 만든다는 뜻이 그것이 일본에서 일본 군국주의 교육이 그렇게 태어났고 우리는 그 틀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니까요. 아직도 그거 바꾸지 않았고요. 국가란 말도 엄청 폭력적인 이야기잖아요. 네, 우리나라 말로 나라라는 것들이 있는데 나라를 국가로 대체하면서 제국주의 쫄병이 되고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가지고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아닌가. 네. 나라는 어떤 의미죠? 나라는 나를 잊어버린 마음이 나랍니다. 나를 잊어버린 네, 나를 잊어버리면 나라가 돼요. 그러니까 나를 빼앗기 때문에 나라입니다. 나라하고 닮았지만은 다른 누리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곳에 나라하고 누리를 붙일 수 있어요. 책이 많으면 책나라이기도 하지만 책누리이기도 하고요. 영화나라, 영화누리처럼 써요. 노래나라, 노래누리처럼. 그러니까 모든 곳에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무릉도원이나 엘도라도를 꽃나라나 꽃누리로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나라의 쪽에서는 경계선이라고 하는 게 없는 듯하지만은 누리라고 할 적에 경계선이 실제로 없고 나라에서는 경계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리라고 하는 말은 누비다하고 같은, 누비다와 누리다하고 같은 결이라서 누린다고 할 적엔 누구나 누리고 누빈다고 할 적에는 이승과 저승을 넘나들 수가 있어요. 근데 나라의 쪽에는 언제나 여기를 건너가려면은 이른바 신분증 같은 그런 것을 거쳐야지만 지나갈 수가 있는 게 나라라서, 그래서 나라는 그 나누다란 말이 여러 뜻이 있는데 쪼개버리는 나누다가 나라이거든요. 그 나라는 쪼개듯이 나누는, 그래서 나를 잊어버리고 빼앗는 곳이 나라입니다. 뜻을 알면 많은 것들이 풀리는데 우리가 뜻을 모르고 하니까 모든 비극이 비롯된 거야. 언어와 현실의 괴리가 네, 뭐 이렇게 좋은 뜻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골과 도시를 막론하고 예전에는 이런 분들이 많이 무시당하고 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뜻을 그러니까 예전보다 모르겠어요. 예전보다 지금 제 옛날 기억에는 제가 아주 어릴 때는 조금 이제 몸이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으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어린 아이들도 반말을 했던 것 같거든요. 네. 하대란 것 같은 네. 했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더 아래 계층인 것처럼 하대하고 하드한. 지금은 겉으로는 그렇진 않으니까. 하대하고 이짐의 대상이었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자라온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이 프로시안 공교육에서 시작이 되겠잖아요. 프로시안 공교육이 최초로 자연 발생된 계급을 최초로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한 거란 말이야. 내가 집에서 그냥 하인 노예로 부리던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 갖고 안 되니까 이런 중간계층을 대량으로 만들기 위한 시스템이 만들어진 게 그 프로시안 공교육을 우리가 계속 받은, 지금도 받는 공교육이다 보니까 거기에는
그 계급을 바라보게 하는 주입 교육과 대하는 그 모든 효율, 내가 보니까 확실히 말도 빠르게 하려고 빠르게 말이 전달하는 게 효율이라고 생각하니까 단어도 함축을 시키고 쉽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를 합리화시키는 게 교육의 연연이 쌓여서 내가 아무리 부부간에 내가 어려서 자랐던 그런 게 내가 우리 집사람 또는 아내를 이렇게 친구처럼 귀하게 여기고 하더라도 불쑥불쑥 나오는 그 야만 같은 그런 것들이 몇십 년 동안에 나타나는 가끔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뭐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프로시아하고 너무 많이 프로이센하고 같은 말이에요. 어? 프로시아하고 프로이센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 계층 관리자가 많이 필요했잖아. 소수의 이 독재로 말해서 통치 또는 우리말로 양반이라고 했습니까? 점점 부릴 일은 많아졌어. 점점 자기네가 얻을 일은 많아졌는데 그걸 내 대신 해줄 사람들이 점점 많이 필요했을 거 아니야. 이 대량으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만든 교육이라고 볼 수 있거든. 근데 우리는 프러시아 공교육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거 배워야 그 계층에 낄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걸 성공 신화로 보기 시작한 거야, 우리는. 프로시아가 일본으로 왔고 일본이 우리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는 한데요. 사실 거기서 그 프로이센 그 공교육이 페스탈로치가 세운 틀을 받아들여서 했는데, 페스탈로치가 세운 공교육은 뭐였냐면은 전쟁 고아 아이들을 모두 나라에서 거두어 들여서 이 전쟁 고아인 아이들이 20살이 되기까지 나라에서 돈을 대어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치고 이끌어주고, 그리고 이 아이들한테 집과 땅을 주도록 하는 게 페스탈로치 길이었거든요. 근데 그 프로이센에서 페스탈로치 틀을 받아들이되 일부만. 거기서 땅과 집과 일자리를 주는 것은 빼고 나라에 이바지하는 공무원과 군인을 기르는 문자와 숫자 교육에만 틀을 바꿔버려서 페스탈로치가 대단히 막 이제 화를 내면서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안 된다고 했지만은 페스탈로치는 가난하게 죽었죠. 그 전쟁 고아들하고. 그래서 페스탈로치 뜻이 뒤바뀌어서 그렇죠. 독일에 들어갔고, 일본에도 그렇게 들어왔지만은 일본은 페스탈로치 연구자가 가장 많은 나라예요. 그 실제로 페스탈로치 연구도 일본에서 먼저 일으켜서 세계에 퍼뜨렸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군국주의가 그렇게 가더라도 그 페스탈로치를 제대로 살핀 교육자들이 일본 초등 교육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1800년대 중후반 1900년대로 넘어올 적에 나라에서 이상한 것을 가르치는 그 사이사이에다가 아이들이 제대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배우는 과목을 다 넣었어요. 그 교과목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 과정에도 아이들이 그 교육 과정을 배우고 나서 나라가 시키는 신분군이 될 수도 있지만은 스스로 눈뜨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과정을 실제로 다 넣었고, 그렇게 넣은 과정 가운데 하나가 글쓰기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 것을 받아들일 적에는 그 숱한 그 교육학자들이 땀 흘려서 애써 마련해서 집어넣은 것은 싹 빼고서 들어오는 바람에 아직까지도 허튼 것이 되고, 일본은 그러한 뿌리가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지고 난 뒤에 그 무너진 나라에서도 일본 학교 틀에서는 그러한 페스탈로치 사상이 그대로 이었기 때문에요. 그런 바탕으로 일본 문학이나 기본 예술 문화들이 대단히 새롭게 피어날 수 있었다고 느껴요. 그래서 우리
나라에 번역되는 일본 책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다 일본에서는 초등 기본교육이 잘 되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문학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다, 공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지금 학교에서 버려지는 애들이 엄청 많거든요. 네. 자기가 포기하든 아니면 진짜 적응 못해서 나오든, 추산으로 거의 뭐 5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걔들에도 국가에서 책임을 안 져요. 기껏 그렇죠. 한다는 게 10만 원, 20만 원 보조해주고 그걸로 책임을 졌는데, 본래 공교육과 의무교육은 걔들도 책임지는 게 의무교육이거든요. 공교육인데 그 버려지는 애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 버려지는 애들이 평생을 버려지는 거예요. 그 경쟁에서 낙오되고 학교에서 대학 안 받았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한 해 2만 명 이상이 죽거든요. 자살을 하거든요. 40대 이하의 사망 중에 절반이 자살이 돼요. 이런 무식한 나라를 만들어 놓고 나서 국가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뭔가 하죠. 아무튼 이제 더 시간이 가기 앞서 이 모든 여러 가지를 이겨내려고 하면 이길 수가 없고요. 이기기보다 지려고 하면은 오히려 즐겁게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비반풀이라든지 여러 것들하고 맞물려서 이렇게 어쩌면은 노래 제목 같기도 하지만은 님은 어디에라고 이 종이에다가 슬쩍 적어 보시고서 우리가 그리는 님은 그 내가 나를 어떤 님으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집에서 함께 지내는 사람을 나는 어떤 님으로 바라보는 눈인지 그 나하고 맞지 않는다고 여기는 사람을 님으로 볼 수 있을지 그런 뜻에서 님은 어디에 있을까를 이렇게 글 이름을 붙여서 오늘 날짜도 2025년 9월 30일 이렇게 적고서 써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님은 뭐예요? 어디에? 어디에? 네. 님이 어디? 원래 님은 먼 곳에 있다고 김치잖아. 아니 님이란 게 어떤? 님이 우리 바라고 뭐. 우리 말에서 그 님은 그 니은을 여는 말이 너무 적은데 님하고 임은 같은 말이거든요. 임? 네, 임금님 할 때 임. 그래서 이 임금 할 때 이가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르다라는 말이 워낙은 니르 다였어요. 그 임금도 이제는 님금이었어요. 여기서 슬쩍 뭔가 느끼실 수도 있는데 사과는 그 일본 말이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그 링고였나? 영어로. 그거를 자기들끼리 영어로도 쓰지만은 스스로 지은 말이 사과라는 한자말, 일본 한자말인데 우리한테는 능금이라는 말이 있어요. 능금하고 임금이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 사과라고 하는 과일이 과일 가운데 거의 으뜸이라고 여기는 그 마음이 능금입니다. 그 능금이라고 하는 이 과일을 가리키는 또 다른 우리말이 멋이 있어요. 응? 멋. 멋있다. 예, 외마대 예, 그 멋이 또 사과를 가리키는 우리말이에요. 아 진짜요? 멋과 능금이 사과를 가리키는 우리말인데 그 멋이라고만 하면은 이제 멋 모르죠. 멋이 바로 머리라든지 머드러기 같은 낱말하고 퍼지는 그 뿌리인 말이거든요. 머리가 가장 크다고 여기는 높다고 여기는 그런 뜻이라서 이 멋이라는 외마디가 과일 가운데 으뜸이라고 여긴 사과를 가리키는 우리말이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들이 그 님이 뭔지를 알고 싶으면 니은을 이응으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이응으로 떠오르는 모든 말이 이 니로 얽히는 말하고 같습니다. 이게 뭐 두문법칙인가 뭐 이거 어떤 게 있나요? 그 1900년대 우리 문법을 처음으로 추스를 적에 두음법칙이나 여러 가지를 맞춰가지고 소리 내거나 적기 수월하도록 바꿨어요. 근데 그게 계약이라고 그러는데 네. 원음대로 해야지 의미가 살아나는데 그 음을 바꾸면서 지금 표준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으그러져 가지고 네. 잘못된 걸 배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 뜻을 많이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통 그거 왜냐면 요즘 임을 위한, 리무를 위한이라고 쓰지 않고 임을 위한 행정복동, 임을 위한 뭐 이런 안 쓰니까 근데 이 님이라는 모두 지금 같은 뜻으로 지금 쓰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래 그 히읗에 동그라미 붙은 뭐 이런 것들을 살려내야지 완벽한 영어 발음이 가능한데 그걸 다 죽여버리니까 발음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한다고 해야 되나 못한다고 해야 되나. 외자로 쓰였을 때 의미는 임을 쓰든 님을 쓰든 상관없지. 그게 어디에 붙었을 때 두 법칙이라든가 뭐 문법이 생기는 거니까. 그건 개인적으로 능구는 어렸을 때 처음에 안 써. 우리 어른들은 다 능구이라고 그랬어. 능급이라 다 했어요. 네. 우리 때 쓰죠. 능급. 근데 이게 사실 일본 강점기에 썼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만들었을 텐데. 아직 능금을 쓰시는 곳이 덜어 남았지만 이제는 거의 사라진 듯 합니다. 옛날에 사과 상자도 능금이라고 붙었어요. 문제가 뭐냐면 능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제 그 능금이 종류가 많잖아. 근데 그 종류가 접붙여서 온 이름이 다 일본 거야 또. 네. 부사, 뭐 후지잖아, 후지. 그렇죠. 아오리. 이게 다 일본 사람들이 모든 영향이 그 몇십 년 동안에 왔던 그런 것들이 너무 크니까 참 그거를 아쉬운 건 우리가 아예 언어나 한글이 없었던 민족이면 그냥 그렇게 돼. 다른 나라도 다. 근데 우리는 그걸 되찾아야 된다는 그 큰 그걸 뭐라고 해야 돼? 사명이라고 해. 벌써 끝난 거 아닐까? 그러니까 지나간 거지 뭐.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어. 우리나라의 크기나 발전에 비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너무 없는 것 같은 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있어도 아마 그건 안 할걸요? 인정을 안 할걸요? 다음 선거에 나와 보시죠. 여기 두란노는 다른 분한테 맡기고. 내가 40살만 됐어도 나가겠다.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뭐 다른 나라 말이라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런 군국주의나 권력자나 기득권자가 쓰지 않은 그냥 뭐 다른 이 문화 인류학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그 지역에 또 살림을 짓던 이웃들이 살아갔다 거잖아요. 네. 그게 뭐 지금의 일본 땅이든 중국 땅이든 어쨌든 뭐 유전적으로 우리가 크게 대한 네. 이웃들이 쓰던 말이기 때문에 그게 막 거창 기득권적인 말이 아니라면 굳이 우리가 그거를 막 터부시할 필요가 있나 생각하거든요. 네, 터보처럼 꺼릴 까닭은 없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보면은 그런 한자 용어는 보통으로 살던 사람들이 지은 말은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곰곰이 따져보면은 보통으로 살던 사람은 그렇게 문자로 추스른 말을 안 썼어요. 그래서 옛날 일본 사람들은 한자가 아닌 가타카나로 적는 말만 썼거든요. 그 버릇이 아직까지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한자로 이름을 붙여도 멋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한자를 적은 이름을 알려면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알려면은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반드시. 그게 바로 그 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문자 생활을 아예 안 했기 때문에요.
말로만 했기 때문에 이 말을 이 한자에다가 담았을 뿐이지, 그리고 한자로 담은 이 용어는 기득권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지었기 때문에 그 얼거리를 살펴볼 수만 있으면 됩니다. 좋은 말 나쁜 말이 아니라 누가 이 말을 지었을까를 헤아려 보면 되죠. 그 근대였을 것 같은데. 네, 거의 다 그렇죠. 출판 인쇄 영역에 다 일본 말들이잖아요. 네. 출판 인쇄할 때. 그래서 이를테면은 우리가 바다라고 하듯이 일본 사람은 우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다 해자로는 그 해를 읽는 일본 소리도 있지만 그걸 안 써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우미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백제 유민들이 일본을 건설하고 말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일본 고어를 보면 백제계 어통이 많고, 그리고 말도 일본어를 배우다 보면 우리 관용구나 우리 말하고 유사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서 유사점을 보기도 하는데, 문제는 이제 걔들이 의도적으로 만든 단어들 그리고 용어들이 나쁘게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그런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보기를 들면은 일본 사람들 가운데 스미레가 무슨 꽃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스미레를 한자로 적으면은 90% 넘게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스미레? 네, 스미레. 뭐더라? 제비꽃입니다. 맞아. 그러니까 문자를 쓰는 사람들이 뭐 역사적으로 그 스즈메라는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스즈메를 한자로 적으면 90%는 모른다고. 스즈메는 참새거든요. 그러니까 참새나 제비꽃처럼 그냥 아는 말을 한자로 옮겨 놓으면은 다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제비꽃이나 참새를 한자로 가리키는 이름이 있거든요. 그 한자로 적어 놓으면 우리도 다 모릅니다. 일본어가 웃으면서 들어갔다 울면서 나온다는 게 관용어가 엄청 많으니까 문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지. 그래서 일일이 다 배워서 배우는 수밖에 없으니. 우리말 공부를 하면서 제일 좋았던 점과 나쁜 점을 하나 꼽으라면 포기라는 단어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조금 아까도 편집장님이 얘기할 때 그 많은 얘기 중에 나는 딱 들은 얘기가 출판학교 모든 게 다 일본 말인데 저거는 포기하는 게 더 빨라 바꾸는 것보다. 이 생각이 더 많이 내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동의가 구해져 그게.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출판학교 쓰는 말은 뭐 착한 거 만들 때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 거기에. 그걸 바꾸는 것보다 아까처럼 반 또는 비 뭐 그런 단어가 한두 개가 아니지만 이런 야 이거는 반드시 바꿔야 되겠다 라는 거에 대한 것들을 일단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포기라는 말보다는 그런 한두 가지를 하나씩 바꿔가자고 우리가 제가 3월 달부터 이 교육을 이제 그 올해 교육이 마무리가 이제 내년이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또 내년에 또 이런 걸 할 때는 올해 했던 것들을 좀 딛고 더 나아가야지 다시 헛바퀴 돌듯이 작년 3월로 내년 3월이 돌아가면 안 되겠다 하는 것 때문에 어젯밤에 굉장히 고나게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생각한 거예요. 약간의 방학이나 이런 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실천하고 조금 더 단단해진 땅 위에서 내년 봄을 또 맞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오늘 수업 중에 질문도 많고 말이 많아졌어 지금. 각자의 사전을 자기의 사전을 만들고 가족의 사전을 만들고 자기 카테고리 단체의 사전을 만들고 이 작업을 한번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말도 많고 책도 많이 보고 머릿속에 들어가는 건 많아지면서 우리가 바라보자 하는 귀한 어떤 미래 또는 것들에 대해서는 행동으로 옮기는 건 둔화가 되고 점점 오히려 그 반대가 되는 시절에 사람들이
발자국이라고 사실은 처음에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 피라미드 때문에 교육을 할 때 어느 천년에 저런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우리 말을 근데 내가 요즘 와서 느끼는 거야. 내가 귀가 안 들려서 그렇기보다는 더 많이 해도 문제가 되겠다. 옛말에 천리길 한 걸음부터라고 했습니다. 더 많이 할 까닭이 없이 아주 작은 낱말 하나부터 하면 되거든요. 저도 뭐 많이 달라졌는데 그래서 우리말 네, 이제 보는 눈이 달라졌는데 그러니까 더 많이 더 깊이 해야 한다고 잘못 아시지만은 그러지 않거든요. 하나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언제나 작은 하나가 씨앗이니까요. 어제 신고서점에서 산 작은 손바닥 책이 있는데 조용순 선생님한테 아 이런 책 보신 적 있나요? 하고 건네려다가 속에 찍힌 도장 하나가 있어서 이거는 드릴 수가 없구나 하고 그 책 역사 기록하는 곳에 놔야겠구나 하고 슬쩍 그냥 혼자 품기로 했는데 그 책을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조금 더 이제 읽어보니까 사진 하나 찍어서 보내줘. 네, 나도 찍게. 그 분이 우리나라 개신교 역사를 쭉 정리하고 자기 느낌을 밝히는 이야기를 1960년에 책으로 냈더라고요. 그 책이 1960년 책인데 왜 일제강점기와 해방을 거치면서 기독교가 우리나라 종교가 못됐을까 안타까움에서 쓰신 책이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여러 이름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에는 가가와 도요일고 같은 거물급 성인이 없었다는 대목이 있어서 요즘은 가가와 도요일고가 누군지도 모를 텐데 그렇지만은 1960년 그 무렵만 해도 가가와 도요일고를 꽤 읽고 알았겠구나 싶더라고요. 가가와 도요일고가 쓴 그 종교계를 넘은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가 하나라의 미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몇 부나 팔렸는지는 알 길이 없거든요. 워낙 그 책이 해적판이 많이 나와서 그 하나의 미랄이라고 하는 그 책 이름처럼 미랄이 되어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우리나라? 네 해적판이 워낙 그래서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 예. 하나는 미랄이 되어라고. 하나 한- 누구라고? 가가와 도요일고라고 있습니다. 가가와 도있고 예, 한자로는 하천풍원이라고 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하천풍원이라는 사람이 어릴 적에 너무 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겠구나 싶을 적에 빈민굴에 들어가셨거든요. 이제 곧 내가 이제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다고 하니까 죽을 바에는 병원에 있지 말고 빈민굴에 들어가서 그 기독교적 봉사를 하고 삶을 마치자 하고 들어가셨는데 빈민굴에 들어가셔서 그 봉사를 하시니까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왜 내 몸이 나았을까를 한참 생각해 보니까 먹는 것도 얼마 없다고 하더라도 옷도 없다고 하더라도 해와 바람과 비를 늘 맞이하면서 이렇게 밖에서 몸을 쓰니까 아픈 곳이 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이제 쓴 책이 사선을 넘어서라는 책이었고 사선을 넘어서라는 책을 쓰고 난 다음에 나온 게 하나의 미랄인데 그때 했던 일이 협동조합이었거든요. 협동조합이란 말도 이 가가오 도요일고가 지어낸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힘을 모으고 그러니까 돈조차도 조금 더 있는 사람이 먼저 내놓고서 조금 없는 사람한테 베풀어서 없는 사람이 돈을 누리면은 나중에 돈을 다시 벌 수가 있으니까 그때 돈을 벌고서 예전에 받은 돈을 갚으면은
그때 다른 사람도 도움받을 수 있다. 그게 협동조합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생협도 그 가가오 도일코가 만든 틀 그대로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생협과 협동조합을 이 사람이 만들었죠, 다. 우리로 치면 일제강점기 때. 우리 지금 또 생협 협동조합이 강하잖아요. 네. 세계적 선진국이니까. 근데 생협 협동조합이 강한 나라일수록 잘 사는 나라, 국민이 평균 소득이 높고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이탈리아도 북쪽에 생협 협동조합이 강한 나라가 뭐 밀라노나 뭐 이쪽인데 거기는 엄청나게 이 사람들이 그래도 그 안에서 공동체를 형성해서 잘 산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낱말 하나만 곱게 마음에 품으면은 그 하나리 미랄처럼 싹 터서 자라고 숲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마디 낱말을 잘 익히려고 하면 안 돼요. 언제나 한 마디부터입니다. 한 걸음처럼. 첫 발자국. 네. 우리나라도 기독교 역사 연구해보니까 그런 분들이 초기에 많았던데 그 외국 선교사들하고 같이 그걸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의 영향을 받았는지 가가와 더 있고 또 아무튼 그때는 일본이 선진국이었으니까 김교신 목사님인가? 네. 함석헌 목사님 이게 다 그쪽 계열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저는 함석헌 거기서 기념회에서 강의도 듣고 했는데 그때 뭐 한국 최고의 목회자라는 분이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이호덕 선생님 책 보다 보니까 한겨레 신문 네. 기자들을 무지하게 비판하시고 함석헌 선생님 네. 글 쓰신 거는 거의 손색이 없다고 평가하시더라고요. 네. 한겨레 신문만 보셨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다른 신문을 같이 보셨으면 다른 신문도 엄청나게. 기자들이 싫어했을 거예요. 네. 그때 욕을 했던 게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한겨레가 네. 국민 성금으로 만든 회사가 지금은 그 기자들하고 그 일하는 사람들 회사로 바뀌어버렸어요. 참 통탄할 일이에요. 얼마 전에 한 30년에 알고 지냈던 분이 있었어. 사업 때문에 뭐 강의를 왔던 분인데 한글학회에 계신 분인데 김한빈 날이야 이름이. 그래서 그 옛날에 이제 학교 후배이기도 했는데 그분은 이제 국문학과를 나오셨고 그리고 이제 강의가 끝나고 한 1년 정도 교제를 하다가 헤어졌어요. 그러다가 한 30년 가까이 돼가지고 페이스북에서 그분 우연하게 그분 글이 김수롱님 글을 보다가 그분 글이 나온 거야. 그래서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추적을 했는데 한글학회 이제 마지막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이사시더라고. 바꿔가지고 아주 못 만났어요. 만나려고 그러는데 최근에 내가 이런 공부를 하게 하기보다는 이런 저기를 하는데 한글학회에서는 어떤 일을 했는가? 를 물어보고 싶은 거야 내가. 그거는 아주 어? 크게 다칠 수 있어서 말하고 싶어도. 우리나라 그 학회 그리고 역사 국사라고 붙이는데 그리고 그 제일 석학들이 모이는 게 어디죠? 학술원인가? 썩어서 문드러진 것 같은데 지금 오랜만에 비가 들려서 숙제를 했네. 저희가 지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바로 가야 되나? 네, 얼른. 잠시만 마지막 한 번장 웃어. 아, 네. 기념이라고 제가 선물을 준비했는데 연합도 하나씩 가져가세요. 마음에 드는 부분. 내용품은 다 똑같아요. 야, 뭘 피통이야? 야,
안경통이냐? 얘를 보시면 됩니다. 내용은 똑같이 되겠죠. 어제 봐. 그리고 우리 선생님한테는 여기 네? 천연 비누. 아, 네. 아, 그거 물이 들어가면 네, 녹으니까 좀 건조한 데 두셔야 돼요. 네. 오예. 야 이거 뭐 남들 필통이 어떻게 이렇게 또 여행용으로